네,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천자들이 발표되고 4차 전략공천이 발표가 됐죠. 오늘 4차 전략공천 지역의 특징은 분당갑에 이광재 의원이 분당 안철수와 대전을 하게끔 됐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층 분석에서만 들어야 되죠.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접었다가 다시 불출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과 면담 후에 소병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말들이 좀 많아요. 예. 지금 소병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왜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했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장관님과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엮여갖고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는 듯이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을 주기 좀 껄끄러웠겠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이게 딱 보여요. 황운하 의원이 끝까지 저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걸 받아들인 걸 보면 조국 신당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쵸? 이거는 좀 전략적인 것 같아요. 조국 신당에는 현역이 없잖아. 근데 현역이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현역이 한 명이라도 넘어갈 경우에는 조국 신당이 10번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리 황운하 의원님은 조국 장관님과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엮여 있단 말이야. 그렇죠? 뭐 조국 신당에 넘어가서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님과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황운하 의원님은 조국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보면 황운하 의원님이 처음에 불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버텼다가 다시 불출마를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조국 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번에 비례정당으로 나왔는데, 조국 신당이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조국 장관님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야권 연대를 시사를 했는데, 누가 봐도 조국 신당에 현역이 없단 말이야. 현역이 없으면 기호가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여튼 소병철은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독대 하루 만에 불출마를 결정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왔었고, 이 자리에서 소병철 의원이 순천시장과 특정 예비 후보가 연결된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어요. 한마디로 소병철 의원님이 경선을 붙을 경우에 지금 순천시장과 특정 예비 후보가 지금 짜고 관권 선거 의혹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막아줄 것을 이재명 당대표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좀 둘이 의견이 안 맞았는지 고성이 오갔다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소병철 의원님이 그 순천 지역의 현직 의원이지만 그 지역에서 현역인데도 경선 후보를 압도하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출마를 포기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광재 의원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당 수사를 누구보다도 했던 분이고 강원도지사였지만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헌납을 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나갈 사람 없다 그러니까 흔쾌히 배지를 던지고 나갔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사실상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누구보다도 희생을 했던 사람인데 뭐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지역이에요. 분당갑, 그쵸? 분당갑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긴 사실상 강남이에요.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강남에서 붙겠다 안철수랑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이광재 의원이 그래도 정치적 무게감은 있잖아요. 친노의 핵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도 뭐 공천 파열음이니 뭐 친명 뭐 횡재 비명 행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광재 의원님은 어떤 뭐 컷오프 시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랑 붙을 때는 당연히 이광재가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광재 의원님이 이번에 안철수를 꺾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에 아주 껄끄러운 상대를 하나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번 선거 때마다 기어 나와갖고 지난 선거도 여러분들 사실상 안철수가 막판에 지지율 5% 나왔던 안철수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갖고 지 5% 정도 나오는 지지율 갖고 큰 소리치고 막판에 윤석열 지지해갖고 사실 선거판 흔들어 놓고 이번에만큼은 안철수를 이제 이광재 의원님도 이번에 지면 정치 은퇴해야 돼요. 저는 이광재가 은퇴하냐 안철수가 은퇴하냐 이 사력을 다해서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안철수 못 꺾으면 또 지 뭐 4선 뭐 3선 의원이라고 까불면서 또 다음 뭐 대권 후보 나온다 그러면 또 민주당 윤석열이랑 싸움은 안철수가 또 중도표 갈가가 뭐 끌어가니 뭐 난 진짜 이번만큼은 우리 민주시장에서 이광재가 단순히 분당갑에서 승리가 아니라 다음 대선 때 우리가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광재 의원님한테 많은 어떤 응원도 좀 보내주시고 진짜 이재명 지지자라 그러면 이광재가 안철수를 꺾음으로써 왜 그러냐면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말 안 해도 이재명이에요. 누가 이재명을 지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응? 안 그래요? 또 이광재가 안철수 꺾었다 그래갖고 또 이재명과 대권 후보 하려고 그런다. 대권 후보 도전을 할 수 있죠. 상대가 안 됩니다. 응? 안 그래요?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 누구가 나와도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도 이재명 못 이겨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번에는 이 심상정 안철수만큼은 이번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반드시 심상정 안철수를 떨어뜨려야만 진짜 대선에서 1대1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응? 진짜. 응? 여러분들 제 말 틀려요? 심상정 안철수 떨어뜨리는 자체가 다음 대선에서 제가 보면 30%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응? 이것들 언제까지 매번 선거 때마다 기어 나오게 해갖고 허건날 야권표 끌고 가고 언제까지 이런 꼬라지 보면서 야권 단일화 못 해갖고 맨날 안철수한테 우리가 또 손 벌리게 되고 선거가 박빙이 되면 안철수 또 끌어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안철수 미워도 다음 대선 때 만약에 뭐 50대 50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철수 또 끌어안으려고 또 영입하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반드시 심상정 안철수는 22대 국회에서 정계 은퇴시켜야 돼요.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이번만큼은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 정치 역사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2011년도에 혜성같이 나타나죠. 기억나세요? 갑자기 2011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경제사범들은 반 죽여놔야 됩니다.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지랄 떨면서 나왔을 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주당의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그때 박근혜였어요. 근데 갑자기 2011년에 새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 문재인 박근혜를 뛰어넘었었어요. 기억하세요? 갑자기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한다 그러고 했을 때, 야, 씨, 문재인,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응? 진짜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안철수에 대한 새로운 정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2011년도예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안철수랑 끝까지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집 앞에까지 찾아갔다가 팽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거는 그 당대표 시절이구나. 그래갖고 결국은 안철수가 뭐 진짜 삐돌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이씨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독일로 도망갔죠. 그래갖고 사실상 선거운동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이낙연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경선에서 지고 했던 짓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한다고 등장할 때 어떤 정치한다 그랬어요? 새 정치한다 그랬죠. 새 정치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철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뭐 윤여준 전 장관이 멘토였고 거의 300여 명이 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 핵심 인사들 셀럽들이 안철수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안철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 된다고 봐요. 김종인, 이상돈, 금태섭, 장하성, 한상진, 김성식 이런 사람들이 다 안철수 주변에서 새로운 정치 꿈꾸면서 같이 하자라고 붙어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주변에 누가 있어요? 결국 안철수 새로운 정치한다 그러더니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새로운 정치한다 그러더니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잖아. 이 자체가 진짜 개망신 아닙니까? 새로운 정치한다 그러더니 양당 기득권 뭐 깬다 지랄하더니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 있잖아.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안철수나 결국 보면 이준석이도 똑같은 놈이에요. 이준석이도 처음에 이준석이도 여태까지 뭐 박근혜의 키즈였다가 박근혜랑 결별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도왔다가 안철수랑 결별하고 손학세 도왔다가 손학세랑 결별하고 지금 유승민이랑 도왔다가 유승민이랑 결별하고 최근에는 이낙연이랑 같이 손잡았다가 이낙연이랑 결별하고 이준석이나 안철수랑 새정치한다는 새끼들은 저쪽 출신들 새정치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쵸?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사적으로 이광재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영원한 대통령이니까.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많은 모욕도 당하고 대신 정계를 은퇴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 이광재만큼 의리 있는 정치인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치할 때 자기 전세자금 빼갖고 선거 운동원들 밥 사 먹이고 자기 집 팔아서 선거운동 자금 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광재를 수박이니 욕해도 저는 이광재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이번엔 더욱더 응원할 거예요. 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라도 응원할 겁니다. 이번에 심상정과 선거에서 붙는 민주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와 붙는 민주당 후보 저는 꼭 응원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상정 안철수만 없애도 민주당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100만 표 이상은 갖고 옵니다. 안 그래요? 제 말 틀립니까? 안철수 심상정만 이번에 정계 은퇴시켜도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100만 표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응? 정말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총선도 중요하지만 진짜 심상정 안철수만큼은 이제는 대선판에 대통령 후보로 얽히지 못하게 이번에 진짜 은퇴시켜야 돼요. 응? 임종석의 공천이 이르면 내일 27일부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민주당 4차 전략공천이 발표가 됐는데 분당갑의 험지죠. 여러분들 이광재 의원님이 좋은 자리 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분당갑이 좋은 자리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분당은 강남이에요. 솔직히 이광재 의원님이 뭐 좋은 자리 달라 그랬습니까? 험지 중에 험지 아닙니까? 진짜 노무현 대통령 정신으로 당에서 나가는 대로 나가는, 그래도 안철수 꺾으려고 거물급 나가서 싸우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광재 공천했냐고 욕할 게 아니라 안철수 이겨달라고 응원해야 되는 게 민주당 지지자로서 맞는 거 아닙니까? 응? 저는 진짜 이광재 의원님이 안철수를 꺾고 민주당 후보가 지금 경선 지역이지만 김성애나 누가 나가서 심상정 꺾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정계 은퇴시키면 이재명 당대표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쵸? 이번 총선이 민주당의 대승도 중요하지만 허건날 대선판 시끄럽게 하는 이낙연, 안철수, 심상정 이번만큼은 반드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마포갑의 농내원 지역구에 이지은 전 경장인가요? 이지은 그 당시에 경찰국 반대했던 영입인사 이지은 전략공천 됐다. 전 경무관. 여러분들에게 이지은 전 경무관이 경무관이 총경이죠. 경무관이 마포갑에 됐다라고 여러분들 전략공천 됐다. 그리고 내일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공천이 확정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안 바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종석이 아무리 친문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친명이 대결 구도를 아무리 펼친다 그래도 제가 왜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 을에다가 공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첫째, 거기는 원래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그거를 임종석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쵸?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분명히 홍익표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에 험지로 갔을 때 현직이 이탈하면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전략공천 지역은 지도 알아요. 누가 봐도 거기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경선을 요구하는 자체가 이게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고. 이재명 당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켰다며. 누가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킵니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임종석을 거기 전략 공천을 하는 자체가 임종석을 거기에서 먼저 경선을 붙이는 자체가 전략 공천은 사천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먼저 깃발 꽂아놓고 자기 거기에다가 전략 공천을 하자는 게 어딨어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임종석을 거기에다가 경선이나 전략 공천을 해주면 그 자체가 사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이거는 임종석이 어딜 나가고 싶으면 임종석급이면 당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응?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민주당이 여기서 임종석을 갖다가 전략 공천을 하는 순간 민주당 모든 현재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여태까지 공천한 게
전부 전략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었다고 해서 임종석 하나 때문에 지금의 모든 전략 공천 지역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응? 원칙대로 하는 게 임종석이 거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누구도 저기에는 전략공천 지역이라서 먼저 저기 가서 선거운동하는 자체가 반칙이에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을 싫어하지 않고 임종석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해요. 하지만 임종석의 이번 일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었고 자기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은 것은 반칙 행위예요. 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왜 모르냐? 민주당이 이 지역에 공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 갔니? 여러분들 민주당이 여기에 왜 전략 공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요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 선거구역이 확정이 안 됐죠? 지금 선거구역이 확정이 안 됐어요. 제 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민주당이 어떤 전략이 왜 이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냐? 지금 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지금 현행은 중성동이죠. 중구와 성동이 합쳐져 있죠. 근데 선관위에서 보낸 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요. 최초 선관위에서 보낸 선거구 확정안은 4개의 신설구와 4개의 합구가 있어요. 4개의 신설구와 4개의 합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요약하면 선거구 확정안은 원안은 민주당에게 불리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거를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선관위에서 그쵸? 선관위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하자. 민주당이 3달 전만 해도 국힘당은 선관위에서 제시한 거 있죠. 4개의 선거구를 분구를 하고 4개를 합치자고 할 때 민주당은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거 이대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바뀌어갖고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하자. 국힘당은 안 된다. 국힘당은 오히려 더 추가하자. 이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요. 중구와 성동 갑과 을이 나눠져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국힘당은 여기에 여러분들 공천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은 여기다가 공천을 논란의 중성공 서울 종로 그다음에 중구와 성동갑과 을 지역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되는 지역인데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현 의원을 얘기했고 중구 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 중성동 의뢰로는 이영 전 중소부 벤처기업 장관을 했는데 지금 확정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얘기한 대로 가면 종로 중 지역구 그러니까 종로와 중구가 합쳐지고 제 말 이해해요? 지금은 중구와 성동이 붙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제시한 대로 하면 종로랑 중구랑 붙어요. 그러면 성동갑이 따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 공천을 다시 해야 돼. 개판되는 거지. 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아직 공천을 안 했어. 민주당은 아직 여기를 일부러 공천을 안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벌써 종로는 최재형, 중성동은 윤희석, 땅이숙 다 해놨단 말이야. 근데 저 새끼들은 아직 선거가 획정이 안 됐는데 공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던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 선관위 안대로 하자. 민재. 이제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제시하니까 우리는 공천을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선관위가 확정된 다음에 하면 돼. 근데 저쪽은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막 윤희숙, 최재형 이 지역구가 나눠져갖고 공천을 다시 해야 돼. 응?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동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게 지역구가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동갑은 거기 성수동이랑 막 그쪽에 막 이제 부자들이 좀 오고 뭐 이쪽이 되다 보니까 성동갑 쪽이 이제 할만한 지역이 되고 성동을 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해진다고 보고 현재 있고요. 그냥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비슷한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어디에도 후보를 확정하지 않아서 맞춤형 공천이 가능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맞춤형 공천이 가능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만약에 성동갑이 좀 진짜로 성동갑이랑 이게 선거구가 분리가 되면 민주당은 여기에 맞는 인사를 새롭게 투입하면 되고 을에다가도 새롭게 투입하면 되는데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미 공천을 다 해버렸어요. 응?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쪽은 자기네끼리 확정이 안 됐는데 벌써 공천을 해버려갖고 지네끼리 머리끄댕이 됐고 싸워야 돼요. 응? 그러니까 민주당은 급할 게 없죠. 응? 그래서 이게 보면 총성아 이제 알았군요. 미안해. 똑똑한 애들 앞에서 지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국민의힘이 훨씬 지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반대했던 선관위의 선거구의 간을 민주당은 받자, 국힘당은 안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민주당은 선거구가 확정된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가 이렇게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응? 지금 임종석이가 이렇게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선거구가 확정도 안 됐는데 임종석이가 이렇게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임종석은 이번에 뭐 내일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규백이잖아요. 전략공천위원장이 안규백인데 내일 임종석 문제를 확정을 한다는데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내일 임종석 절대 전략공천 안 줍니다. 줘서도 안 되고요. 주는 순간 민주당의 공천이 전부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뭐 오늘 밤에도 임종석이랑 어떤 뭐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뭐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임종석 따위가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크게 보자고요. 임종석이는 개인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의 큰 친문이라는 계파가 있어요. 이 친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응? 부담이 지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현명하게 지금 조정이 될지 좀 봐야 되고, 이 임종석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또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현주, 뭐 전현희 의원은 어디를 가도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전현희 의원은 강남을에서도 뭐 2번이나 당선됐던 저력이 있는, 한 번인가? 하여튼 강남을에서도 당선됐던 저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현주 문제랑 추미애 전 장관 문제가 민주당이 이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이현주랑 추미애 이분들이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 추미애 장관님은 정말 대쪽 같은 분이시고 그런데 인기가 너무 없어요. 너무 조중동에서 악마를 시키고 민주 진영 안에서도 우리 같은 정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이나 추미애가 옳았다가 얘기하지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유튜브 밖의 세상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싫어하더라고. 진짜. 응? 이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민주당 정치 고관여층은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을 찍으려고 하고 윤석열의 저 정치 검찰을 정말 잡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근데 유튜브 밖을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 안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오늘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보면 추미애 장관님 돈 탐사 나갔다고? 정치 안 하겠다는 소리네. 돈 탐사 나가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저는 돈 탐사랑 손 잡는 애들은 절대 응원 안 합니다.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5선 정도 했으면 험지 나가야지. 5선 정도 했으면 험지 나가야지 뭐. 그 다음에 고민정 얘기 좀 할게요. 고민정이 최고위를 고민정이 최고위를 불참을 한다. 이재명이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참석 않겠다. 저는 그냥 딱 결론부터 내릴게요. 고민정 차라리 공천 반납하고 탈당해라. 이재명 당대표를 변화를 기대하는 거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냐. 그런 변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정이가 최고위를 보이콧한다?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 그럼 모든 거를 반납하고 최고위도 사퇴하고 공천도 반납하고 그럼 민주당을 나가라.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선거가 42일 남았나요? 선거가 40여일 남았는데 최고위에서 한다는 짓이 최고위를 보이콧한다? 그것도 딴 게 아니라 임종석 공천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불참한다? 이재명 변화 없으면 당분간 참석하지 않겠다? 영원히 참석하지 말아라. 나가라. 고민정 솔직히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광 얻어갖고 국회의원 됐지. 고민정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아무리 친문을 응원했어도 고민정 공천할 때는 나는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했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의원들을 응원했었지만 20대 우리가 다 21대 다 응원했잖아요. 저는 고민정이가 도대체 뭘 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정이가 뭘 낙선운동 합시다. 좀 입 좀 닥치고. 고민정 낙선시켜갖고 오신환 당선시키려고? 정신을 차리자. 욕할 땐 욕할 때라도 국민의힘이랑 붙으면 응원을 해야지. 어디서 고민정 낙선시키고 오신환 당선시키려고? 어디서 선을 넘어. 채팅 선 넘지 마.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나는 그래. 최고위 불참하는 거 좋다. 최고위 불참하는 건 좋은데 어디서 건방지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변화가 없어 당분간 참석하지 않겠다. 영원히 참석하지 말아라. 영원히 참석하지 말아라. 영원히 참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 있을 때나 대접받는 줄 알아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민정 따위가 뭐 어디가 갖고 대전임이나 받겠습니까? 민주당 간판 달고 있으니까 광진을에서도 당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최고위원회에 당선됐다 그래서 광진구 의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가장 오만한 게 뭐냐? 선거 때만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고요. 본인이 광진 의뢰 국회의원이지만 그럼 광진 의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총선 40여일 남겨놓고 최고위를 불참을 합니까? 영원히 사퇴를 해야죠. 그럼 사퇴를 해서 새로운 최고위 들어오게끔 해줘야죠. 응? 생각 없어요. 얘들 국회의원, 이런 애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응?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정 거꾸로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응? 그리고 최고위를 어디서 건방지게 보이콧을 한다 그러고. 응? 나는 민주당 공관위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지 공천 받았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고민전 단수 공천 취소하십시오. 안 그래요? 지 이제 단수 공천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 보이콧하고 민주당 지도부 흔드는 고민정 단수 공천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없어요. 응? 지 이제 단수 공천 받았다 이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지금 그냥 단수 공천 내려놓고 사퇴해. 선거 며칠 남았다고 지도부를 회의를 아니 회의 참석 안 할 바에 왜 최고위에 있냐고. 어? 그냥 고민정 사퇴하고 추미애 장군 그냥 다시 광진을 가. 난 그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봐요. 응? 기재 단수 공천 받았다고 최고위 보이콧을 해? 응? 보이콧 하려고 그러면 단수 공천 내려놓고 사퇴해. 이낙연을 따라가든지 원칙과 상식을 따라가든지. 응? 못돼 처먹었어 하는 짓이. 어휴.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하죠. 민주주의니까, 민주정당이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언론에서는 민주당 공천 시끄럽다, 국힘당은 조용하다. 당연히 입틀막 정부니까 조용하죠. 원래 공천은 전쟁이에요. 응? 공천은 전쟁입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응? 현역 한 명도 안 날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김건희가 오빠 지금 현역 날렸다간 나 특검 받아. 동훈씨 쓸데없는 짓 하지마. 알았지? 아 지금 그러면 현역을 안 날리면 되는 겁니까? 귀에 못 박았어. 몇 번을 얘기해 이 새끼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어? 오빠 나 특검 받으면 뒤질 줄 알아?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진짜로 어때요? 쭉쭉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진짜 국힘당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국힘당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낮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국힘당이 조용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현역들 여러분들 단수 공천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응? 현역들을 단수 공천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현역들은 감사합니다 건희 여사님 이지랄 떨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경선을 준비하려고 수십 년간 그 지역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외 컷오프 현직 단수예요. 어? 저거는 지금이야 이틀막인 것 같죠? 쟤네들 공천 딱 끝나면요, 국힘당 앞이랑 국힘당 당사 앞이랑 본관 국회의사당 앞에 난리가 납니다. 원외 컷오프 현직 불패. 응? 지금 원외는 무조건 컷오프, 현직 불패. 이게 지금 국힘당의 공천이에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경남, 경북 내려가면요, 단수가 공천 받거나 지역구 지네끼리 이동했잖아요. 지역구 이동해갖고 지네끼리 막 바꿔먹기 단수 공천하잖아요.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어? 진짜로. 응? 왜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불출마자들이 국힘당은 7명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13명인가? 훨씬 많아요. 어? 원외 입틀막, 원외 컷오프.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은 비중 있게 보도를 해주지만 원외 경선을 준비했던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의 어떤 보도를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까? 안 하죠. 응? 지금 진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어디 갔지? 지금 어떤 얘기가, 이 경향신문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공천 김건희 여사가 현역 다 살려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응?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 김건희 실종됐다, 김건희 안 보인다라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줄리가 공천하고 있다. 줄리가 안 보이는 이유가 쫄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 특검 막으려고 지금 공천하고 있다. 제가 안 보일 때 김건희 지금 공천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어? 수없이 지금 김건희가 안 보이는 게 공천하고 있다 지금. 응? 그래갖고 지금 현역 아무도 안 날라갔어요. 응? 제가 지금 그래서 진짜 나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김건희 공천이에요 이건. 응? 현역 불패.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현역 불패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워낙 국민의힘이 현역들이 잘해서, 그렇죠? 국민의힘 현역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국민의힘 현역들은 꼭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돼야 되나? 말 같은 김건희 시스템 공천이죠. 말은 한동훈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은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 막을 공천이죠. 응? 김건희 막을 시스템. 현직을 살리자. 현직의 반란표가 17표만 나와도 동훈씨 나 잘못하다가 나 특검 받으면 니네 다 뒤질 줄 알아. 이거예요. 17명만 반란표가 나와도, 한마디로 17명만 90명이잖아. 지역구가 90명이에요. 지역구 17명도 물갈이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역구 90개 중에서 한 45개를 공천했어요. 지역구 90개 중에서 한 45개를 공천을 했고 나머지 45개의 지역은 지금 공천을 안 하고 있어요. 요번에 29일날 줄리특검 재표결 하잖아요. 요때까지 기다리고 공천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차라리 마지막 이 국회 임시국회가 될지 몰라도 참 3월 한 둘째 주에다가 하면 이게 참 좋을 텐데. 한 3월 둘째 주 정도에다가 재의결하면 이게 줄리 공천도 이게 무마가 될 텐데. 하여튼 진짜 국민의힘 주변에서 원외에서, 국민의힘 원외에서 김건희가 현역 다 살려주고 있다,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 되자마자 1일 1일 망언을 하고 있죠. 언론에서 받아 써주지 않아서 그러지 1일 1일 망언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당대표를 적용하는 짓은 안 해요 사실. 응? 그냥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는 저주를 퍼붓고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저의 생각은 그걸로 마무리해요. 얘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만 하면 도망 다녀요. 대한민국 기자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냥 한동훈 만나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못 물어봅니까? 응? 지금부터 29일 동안 나머지 3일 동안 한동훈 만나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응?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이 심각해요. 이래서 이런 놈들이 선관위를 장악을 하고 선관위 불법 채용부터 해갖고 지금 선관위 다 때려잡았죠.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한동훈이가 아무리 후보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아무리 후보가 아니라 그래도 국민의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선거 지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후보만 출마 안 하면 된다. 이런 선거법이 어딨냐고요. 응? 선관위가 쪽도 못 써요 지금.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 미래 정당 당직자들 당대표 세워놓고 지가 비례정당 지가 당대표들 겸직을 한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의 공천작업이랑 선거운동을 지가 사실상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위성정당 욕을 합니까?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위법사항만 아니면 된다 법 미꾸라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응?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나는 진짜 이게 저 새끼들은 이걸 병리평이라고 해석하나 봐요. 응? 민주당은 이럴수록 그냥 뻔뻔하게 대놓고 하세요. 뭘 쪽팔리게 한동훈이는 대놓고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당대표 역할을 한다는데 민주당 뭐하러 진보당이 새진보연합 눈치 보면서 걔네들 손잡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늘 도덕적으로 하고 저 새끼들은 반칙을 해도 우리는 쟤네들은 반칙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똑같이 금 밟으면 우리는 죽고 쟤네들은 살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선관위가 한동훈이가 이런 짓거리 하면요, 응? 이거는 안 된다라고 뭐 박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원들 대부분 판사 출신들 아니에요. 응? 아무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지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럼 후보가 아니라 그래갖고 다른 정당 대표가 남의 정당 가갖고 선거운동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응? 아니 한 당의 대표가 아무리 출마를 안 하더라도 다른 정당에게 가갖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의 정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 새끼가 딴 데 가갖고 여기에도 표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정당 정치예요.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는데 이거를 선관위가 방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거 다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총선 앞두고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15군데를 전국을 돌면서 공약이랑 규제 풀어준 것만 900조래요. 너 돈 어딨어? 윤석열 이번에는 지금 여의도의 117배 크기 그린벨트를 1억 300만 평을 해제한대요.
1억 300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공항 주변도 포함시킨대요. 이거 서울공항 주변 그쪽 선거구 이거 구속시켜야 됩니다. 900조에 지금 얘가 지금 다 얘기하고,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요. 이런데 왜 선관위가 가만히 있냐고요. 응? 역대 최대로 재산권 묶인 그린벨트 다 풀어주고, 응? 충남 서상 비행장 주변 141km 4270만 평 다 풀어주고, 군사보유 지역 다 풀어주고, 응? 지금 윤석열이가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태안군 대놓고 중원에서 마치 민생 토론한다 그래놓고 무더기로 남발하고 공약. 지금 윤석열이랑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공약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 줄 아세요? 900조. 900조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응? 야, 진짜 이게 말이나 되나? 900조 어딨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좀 넘는데, 900조 어딨어? 갖고 와봐. 아, 돈 있겠다. 오빠, 나 100조만 줘봐. 동훈씨, 국민연금 100조만 나 잠깐 줘봐. 주가 조작하시려고 합니까? 한 10배 불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아, 그러면 100억만 드리면 1000조로 만들 수 있습니까? 김건희한테 100조만 줘봐. 응? 국민연금 100조 갖다 주면 주가 조작해갖고 1000조 만들어 오려고? 네가 전청조야? 응? 진짜 돈도 없는 게, 응? 진짜 뭐 하는 거야? 응? 오빠 이거 전화 몇 통만 하면 돼. 나라 편하게 돌아간다 진짜. 응? 나라 편하게 돌아가. 응? 진짜 나라 편하게 돌아가죠. 응? 이거 고발해야 돼요. 한동훈,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 이거 윤석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응? 이거 대놓고 이거 헌법 무시하고, 한동훈 이건 선거법 위반하고 있고, 대놓고 윤석열이 선거 개입하고 있고, 이거 개국본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개국본 시민단체가 나서 그 고발해야 돼요. 근데 개국본이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 없구나. 정신 나간 자가 있어갖고 지금 개국본이 나설 수도 없군요. 어쨌든 지금 이 대국민 사기극, 응? 지금 이 대국민 사기극 이거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응? 진짜로. 응? 그다 이 중요한 시기에 개국본이 참 저렇게 돼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만 하고 하나 넘어갈게요. 한동훈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운동권 청산 외치죠. 그쵸? 안진걸 소장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지금 한동훈이가 운동권 청산 얘기하죠. 진짜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운동권 청산에 나섰습니다. 응? 한동훈이가 진짜 운동권 청산에 나섰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한동훈이가 얼마나 운동권을 증오하냐면 국힘당에 있는 운동권들 다 청산합니다. 지금.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함은경을 마포을에다가 운동권 뒤지라고 지금 공천했어요. 함은경을 마포을에다가 죽으라고 공천을 했고, 원희룡도 운동권이거든요. 원희룡도 갑자기 죽으라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붙었어요. 원희룡 청산하죠. 지금 함은경 청산하죠. 거기에다가 하태경까지.
하태경까지 지금 청산하려고 운동권 청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운동권 하태경, 원희룡, 갑자기 느닷없이 바깥에 있던 함윤경까지, 그렇죠? 지금 거의 자객공천이 아니라 진짜 자살공천. 제가 봤더니 운동권 청산을 했더니, 아니 정청래 의원님도 운동권이고 여기저기 운동권이 많은데 왜 저렇게 국힘당 자기네 운동권 청산하는 거구나. 응? 진짜 보니까, 그쵸? 자기네들 운동권 청산하는 거예요. 응? 하태경 이제 계속 해운대만 있었으면 계속 운동권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원희룡 계속 제주도나 이런 데 나가면 또 될 거 아닙니까? 응? 아, 제주도가 아니라 뭔가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함윤경은 왜 갑자기 나온 거야? 근데 좀 될 만한 지역에 내보내갖고 뭐 운동권 청산을 외쳐야 되는데 갑자기 응? 진짜 얼치기들 어디서 데리고 와갖고 운동권 청산한다는 거 보니까 그래놓고 민주당이 통진당화 돼가고 있대요. 불쌍하죠? 여러분들 오늘 저거 아세요? 원희룡 대형 사고 친 거. 원희룡 대형 사고 친 거 아십니까? 인천 계양에서 지금 오늘 이 말로 그냥 끝났어요. 원희룡이가 갑자기 계양산 뚫어서 주차장 만든다 그랬다가 난리 났습니다. 저기 지금 원희룡이가 계양 의뢰 출마했잖아요. 계양산을 뚫어갖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한다 그래갖고 저 지역구 시민단체랑 난리가 났습니다. 응? 계양산을 뚫어갖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갖고 시민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이게 어떤 인식이냐면 어떻게 보면 계양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계양산은 정말 자기 지역에 있는 명소잖아요. 여러분들 각 지역에 여러분들이 동네에 있는 산은 되게 아름답고 거기 되게 보존하고 싶은데 얘는 그냥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양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계양산을 그냥 쉽게 뚫어버리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건 망언이죠. 여태까지 계양산을 지켜온 인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서 제대로 한 방 쳤습니다. 계양산이 여러분들 해발 400이 안 돼요. 그래서 낮은 산이 작은 산인데 진짜 하루에 15,000명, 연평균 500만 명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쉼터 하루에 15,000명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시고 딱 좋은 산인데 주차장이 모자르신다고요? 제가 양평고속도로도 김건희 처가에게 돌린 사람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그냥 뚫어갖고 주차장 만들면 됩니다. 했다가 이런 미친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얘야 무슨 고속도로도 막 저 최은순네 집으로 휴게하니까 뒷단에는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이니까 인천 그냥 산 뚫어버리겠습니다. 했다가 그냥 싸다구를 막 지금 죽는 거죠. 특히 이거 노인표들 날라갑니다. 산에 어르신들 많이 가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원희룡이가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했냐? 얘가 제주도시사 시절에요. 제주도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에서 1000회의 숲을 베어내고 도로 확장 공사를 강행한 인물이에요. 제주도에서도 1000회의 숲을 다 잘라내고 도로 확장했던 놈이에요. 날려야죠. 계양산에 터널을 뚫겠다. 그냥 양평고속도로도 지 맘대로 휘게끔 하니까 이 정도는 쉽다고 생각했죠. 제대로 사고 쳤죠. 땡스 원희룡.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체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게요.
자,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실시간 아닌 분들 좀 실시간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한참 뒤에 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방송에 빨간불이 들어왔나 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퀴즈. 빨간 잠바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란 잠바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잠바도 입을 예정입니다. 누구일까요? 선거철만 되면 잠바를 바꿔 입는 분. 선거철만 되면 잠바를 바꿔 입는 분. 역시 우리 방송은 수준이 높아요. 안 된다고 봐요. 그쵸? 네, 이번에 빨강 장바, 그 다음에 파란 장바에 이어 이제는 오렌지 색깔 주황 장바도 오늘 입으면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잠바가 여러 개예요. 이번에도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김종인 가는 곳은 안 된다고 봐요. 김종인과 손혜원 정치판에서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쪽팔린다고 봐요. 근데 왜 이준석이가 새로운 정치를 한, 여러분들 이게 모순이에요. 이준석이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랬죠. 이준석이가 입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래 놓고 결국 어떤 짓을 합니까? 김종인 끌어들였죠. 김종인 끌어들여서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망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정권 참신한다는 이미지로 이준석이가 여태까지 개혁신당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비례대표 비례만 4선했던 김종인을 데리고 와갖고 공관위원장을 맡깁니까? 한심하다고 봐요. 망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조국 신당은 안 된다 라고 조국 신당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국은 포함이 가능하다고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당이 맞습니까? 그냥 차라리 조국 수호는 안 되나? 조국 신당이 안 되는데 조국이 들어가는 건 된대. 그럴 바에 그냥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어때? 조국 수호 어때? 조국 수호 검찰 개혁당 안 그래요? 조국 수호 검찰 개혁당. 근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당명을 정하라 그러면 저는 조국의 미래라고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놈들이 지금 국민의 미래라고 해놨잖아. 저놈들이 국민의 미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조국의 미래라고 해갖고 중도나 이쪽에 있는 표를 흡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의 힘 괜찮네. 조국의 힘 괜찮네. 엿먹으라고 조국의 힘. 조국의 힘도 좋네. 하여튼 뭐 처음에 여러 가지를 신청을 했대요. 읽어보니까 조국 민주개혁당, 조국 민주행동, 민주조국당 14개의 명칭을 보냈는데 선관위는 조국 신당만 안 된다 그랬대요. 민주조국당, 조국민주당이라고 하면 되지. 민주조국당보다는 조국민주당이 낫겠네. 이게 왜 안 됐나 했더니 예전에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다가 빠꾸를 먹었거든요. 안철수 신당으로 빠꾸를 먹어갖고 조국 신당도 빠꾸를 했대요. 뭐 어쨌든 좋은 신당 만들면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국 신당이 몇 프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조국 신당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투표하고 아직도 정당 가입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아직도 정당 가입 안 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인 분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고 현재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야 뭐 조국 신당을 가입을 하든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라서 나의 표를 포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일단 녹화하고 맞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정정보도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영석 의원님이 사실상 광주에서 경선에서 졌는데 제가 이영석 의원을 친낙계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병훈 의원이랑 헛갈렸어요. 이영석 의원은 반명도 아니고 정확히 보면 이해찬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영석 의원을 친낙계라고 해서 경선에서도 진 이영석 의원님과 그의 어떤 보좌진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병훈과 제가 헛갈렸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이영석 의원님은 범친명이에요. 범친명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찬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해서 이영석 의원님과 이영석 의원실에서 항의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시 제가 영상을 다시 틀어봤더니 이병훈과 착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영석 의원님과 이영석 의원님 당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병훈을 얘기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모르고 이영석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의원실에서 정중하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더 실수를 줄여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또 뭐 공천이 어떻다 하위 결과 발표하라 막 그랬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비슷하다.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 다 비슷하다. 출석률이나 다 비슷한데 민주당이 가장 평가에서 엇갈리는 게 뭐냐면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 이게 13%예요. 대부분 다 90 몇 점, 그러니까 90점, 95점 다 그 사이에 있는데 유독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에서 빵점을 맞을 경우에는 나홀로 80점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20%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민주당이 수긍을 해야 돼요. 하위 20% 내가 왜 하위 20%냐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현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정치가 대중 정치에 참여가 늘어나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대중 정치에 참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당원 가입을 하잖아. 여러분들 불과 한 5, 6년 전? 7, 8년 전만 해도 당원 가입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당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여러분들이랑 나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원 가입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이 이제 정치 참여가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당원 가입하고 당원 가입 잘못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면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다 당원 가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쵸?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 우리가 아니 이재명을 응원하고 민주당을 응원하는데 왜 내가 내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뽑고 내 지역구에 좋은 의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게 대중정치에 참여가 늘어나는 그쵸? 그런 형태가 됐어요. 정치는 이제 점점점 사실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도 간접 정치죠,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도 뭐 우리 손으로 그 직접 막 입법도 국민들이 참여하고 이거는 근데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하고 있죠.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을 시켜서 입법 활동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라 해서 국회의원들이 장관 국민은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은 국민을 뭐 무시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국민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굳이 어떤 계급을 나누자 그러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점점점 정치 참여가 늘어나죠. 뭐 이직들이든 일직들이든 점점점 그 정당의 당원들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시대가 이제 온라인 시대고. 근데 지금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정치가 과연 국민 참여 정치에 버금가는 소통을 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이렇게 참여 정치를 하고 직접적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손을 뽑는데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불통이 되고 지금은 아마 밖에서 보든 대한민국 언론을 보든 민주 시민으로서 참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절대 민주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의 정치를 반민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곳곳에서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은 지금 억압과 불평등 거의 전제 왕정 정치를 해요. 전체주의 정치. 이게 거의 내가 보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검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불의의 권력을 누렸고 자기네들은 무오류의 인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짓을 국민들이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불과 2년 만에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벌써 국가의 국격은 추락했어요. 경제의 활기는 잃었습니다. 응?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갔던 유일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유일한 국가였어요. 불과 2년 전에. 지금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를 강탈할 때 K방역, 한류문화 신드롬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아시아에 뜨는 별이 됐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 밑에 있었고 억압과 불평등, 전체 왕정 그쵸?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상징적인 게 뭐냐?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을 억압해서 바스티유 감옥에 가둔 그 사건이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지표는 하락하고 더욱더 전쟁의 위험은 올라가고 더 심한 건 뭐예요? 권력에 윤석열이라는 검찰 권력에 도전했다가는
자기네 편이 PR을 식별하지 않고 전부 찍어 누르고,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과 대항하려 그러면 전부 찍어서 당 안에서도 척결을 하고, 밖에서도 날리면이든 바이든이든 말도 안 되는 전 국민의 듣기 평가를 실시해 갖고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고. 지금 이 정권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과도기적 전체 왕정이 무너지는, 저는 과도기라고 봐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끽했던 시민들이거든요. 한번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자유를 만끽한 사람들한테는요, 억압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겪지 못하고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을 때 박정희라는 18년의 장기 독재가 가능했던 거예요. 박정희가 18년의 장기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독재 정권 12년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짜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국민들이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이 권력자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도 해보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도 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탄핵을 해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아보고 다 해봤어요. 자유를 한번 누른 사람들한테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돼야 돼요. 유시민 장관이 얼마 전에 동물농장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동물농장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지 오웰의 소설을 보면 빅브라더스라는 게 있고, 그 빅브라더스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가고, 그 빅브라더스라는 책을 보면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하면 입틀막을 하고, 이 감시사회가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그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쫓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라고 해요. 특별히 더 특별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두고 자기네들은 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농장이라는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 그러나 자기네들은 특권 계층,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특수부 검사들이겠죠. 자기네들은 무오류의 존재들. 그게 바로 검사 특수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를 외쳤던 그 검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정의가 대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결국은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언어 유인은 매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윤석열이가 선거 앞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15개의 민생 토론을 하면서 수많은 규제를 해제하고 공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관권 선거를 넘어서 수없이 수많은 공약을 내뱉고 900조라,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내뱉은 그 공약들만 제대로 이행하려면 900조가 든대요.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상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시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네들은 무제한적인 권력과 자유를 누려요. 그 검사들이죠. 검사들은 무제한적인 권력과 자유를 해방 이후부터 여태까지 쭉 누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치라는 걸로 가둬둡니다. 정말 여러분들 웃기죠? 자기네들을 비판을 하고 그러면 검사들이 마음대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법치를 준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다음 달이면
5월 달이죠. 5월 달이면 취임 2년 됩니다. 시간 더럽게 안 가네.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번을 찍었던 2번을 찍었던,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 밑에서부터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소득이 증대돼야지 자연스럽게 그 소득이 경제에 이바지하고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소득 주도 성장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라는 정치적 철학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였냐? 소득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 그리고 동북아의 균형자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2년이 다 돼가는데 비전이 무엇이고 국정 철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 있을까요? 응?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 어떤 정책이든지 확실한 정책 하나가 없습니다. 응?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재난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국민들이 12.9 참사를 겪으면서 무참히 죽어가고, 오송 지하 참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참히 죽어가도 국민들이 입만 막으려고 그랬지 그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래요. 그래놓고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루어지고 한미일 북등여라는 신냉전 체제를 통해서 국가의 외교 안보는 더욱더 취약해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선거에 몰입하고 이념 대결을 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는 이런 국정 철학 없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취임도 하기 전에 영문모를 용산 이전이라는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청와대에 진짜 입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급한 게 용산 이전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응? 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 최우선 과제였을까요? 응? 난 정말 추술에 의한 정부가 아닌 이상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죠. 예전 왕정 국가에서 그랬어요. 옆에 항상 마법사가 하나씩 따라다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고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전제 군주 옆에는 마귀 같은 주술사들이 한 명씩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 정치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술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취임식도 하기 전에 용산이라는 옮긴 거죠. 전 근대적인 국정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정부는 없었어요, 역대.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이가 정말로 어떤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개혁을 하다가 국민들 저항에 부딪혀갖고 지지율이 깎였으면 그래도 윤석열은 뭔가를 할라 그러다가 국민들 저항에 부딪혀갖고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철학자였기 때문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법 형이나 정치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수준을 못 따라갔어요. 대통령의 수준을 국민들이 못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 같이 개혁적인 어떤 입법, 어떤 그 정치 개혁이나 이런 거를 시도하다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라는 고정 지지율이 됐을까? 아니죠.
적어도 수많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후에는 60% 7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무려 지지율이 80%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윤석열은 고정 지지율이 30%일까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으니 반드시 해야 할 국가 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은가? 아니죠. 윤석열은 그냥 국가 재정 축내면서 초대기업 과감한 감세해고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서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도 악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과학자들도 과학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R&D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남북 화해를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북, 종북, 공산주의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국민들을 끝없이 갈라치기를 하고 편가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윤석열을 돌아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국민들은 점점점 정치에 참여하는 의식이 높아지는데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도 안 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거의 전체 왕정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이고 축출돼야 되고 정말 윤석열은 가장 전체 군주의 왕정국가라고 착각하는 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죠.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태원 참사 사과하라 그래도 사과하지 않아요. 고 최상병 억울하게 죽음당한 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진상규명해달라고 안 해요. 이태원 참사에 억울한 젊은 영혼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 게 부모들 마음 아니에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반대하고 비판하면 입틀막하기 바쁩니다. 그 다음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들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봉건 신분제 사회에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전에 세 가지의 신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프랑스 혁명 때 가장 신분이 프랑스 이전에 전제 국가의 시대 때 여러분들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프랑스 혁명 전에 가장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 성직자들이 가장 신분이 높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1%, 그 다음에 2% 안에 드는 귀족들이 누구냐? 바로 왕족들과 귀족들이었어요. 성직자, 그 다음에 왕족, 그 다음에 귀족, 이 집단들이 특권층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세금이 들면 결국엔 수많은 땅을 갖고 있는 왕족과 귀족들이 평민들, 이 사람들의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한테 1년에 뭐 100가마를 헌납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세금이 줄어들면 갑자기 200가마를 헌납하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년에 100가마 이상 쌀을 국가에다가 바치기 힘든데 갑자기 세수가 불러주고 왕족과 귀족들의 어떤 그 호탕한 방탕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낭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거든요. 결국 그 세금을 누가 대신하냐?
그 당시에 농민과 서민들과 약자들과 평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 평민들이 결국 200가마를 낼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은 밑에서부터 도저히 이러다가 먹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신분제 타파를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특권 신분이 존재에 따른 불평등. 왜 특권층들은 우리를 무한적으로 노동을 시켜갖고 당신들이 배를 불리냐라고 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런 불평등한 결국은 세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세제의 수탈적 국정 운영. 그게 프랑스 혁명의 촉발제였어요. 왜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수탈해 가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더 이상 우리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프랑스 혁명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특권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민주주의고 국민들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대한민국 같이 신분제가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지금 완전 검찰은 중세 시대에 누렸던 귀족들과 똑같은 짓을 해요. 정치적 특권, 사법적 특권까지 다 누려요. 검사들 전과 있는 사람 거의 없죠. 누가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갖고 그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겠습니까? 늘 검사들은 형사 단계부터 검사들의 압박에 의해서 수사가 그냥 다 없는 사건으로 돌려버렸죠.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검사라는 특권층, 신분 계급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부, 이런 특수부는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검사를 지배했던, 해방 이후에는 경찰이 검사들을 때려잡았죠. 사실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정부부터 검사들은 누구에게 지배당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사는 특수계급이었어요.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 있고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자기네 수하에 놓고 있어요. 검사들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검사들은 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늘 그거를 기소로 얘기하죠. 누구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한없이 잣대가 낮고, 누구는 10만 원만 법인카드를 써도 기소를 하고, 누구는 주가 조작을 하고, 누구는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주가 조작을 하고 수십억을 챙겨도 기소조차 안 하고 수사조도 안 해. 이런 선택적 정의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 누구예요?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검사들은 특수부만 나오면 알아서 변호사 개소식하면 알아서 정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검사들을, 특수부 검사들 데리고 가갖고 앉혀만 놔도, 고문 변호사로만 데려다 놔도 검사들에게 수사에서 피할 수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 대기업이 정관예우 검사들이나 정관예우 판사들을 자기 기업 고문으로 왜 쓸까요? 여태까지 다른 기업들도 정관예우 수십억 들고 검사 데려다가 써봤더니 수백억을 내야 되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검사들에게 수십억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재벌 오너들은. 제 말 틀립니까? 이 사람들은 정관예우 특수부 검사들이나 대법관들 데려다가 이 사람들 20억 30억씩 안겨주는 게 재벌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죠.
안 그랬다간 수백억의 세금 폭탄과 비자금 걸리면 구속돼야 되는데 그깟 2, 30억, 100억 손에 쥐어주고 자기네들이 비자금 만들어도 안 걸리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익입니까? 응? 왜 이 사람들이 전현직 검사들을 쓸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 국가입니까? 저는 왜 제가 전체 왕정 국가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전체 왕정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왕이 갖고 있었죠. 입법, 행정, 사법을 전부 왕이 갖고 있어서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공화정이라는 걸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상호 견제작용을 하라고 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부라는 3개의 견제기구를 놨죠. 지금 어때요? 입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시키면 어때요? 윤석열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갖고 모든 입법부의 법안 사안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거부권으로 막고 있어요. 거부권으로 다 막잖아요. 이런 거부권을 다 막는 게 당연히 이거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죠. 그냥 왕이에요, 왕.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법 안 통과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이겨야만 이번에 윤석열의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해도 200석 이상의 민주진영이 갖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응? 지금 어때요? 국회는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여당 대표 선출까지 대통령이 직할로 관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당대표는 찍어내리고 응?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행정부가 입법부와 상호 견제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야당이 발의한 법안 다 거부권 행사하고 응? 지 마누라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고 응?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민주화 이래 이런 대통령 있었습니까? 민주화 이래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대통령 있었어요? 이명박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박근혜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제가 박근혜가 당선될 때 정말 이보다 더한 최악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나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런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 야당과는 협치하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가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생각하죠. 언론은 조금만 윤석열을 비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에게 과징금을 하고 징계를 하고 언론뿐만 아니라 검사는 아예 이제는 윤석열의 경호처가 돼버렸고 윤석열의 바로 직할대가 돼서 야당 탄압에 선봉을 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청이라는 법무부의 외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무언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 정부를 비판하면 우리가 어떤 의원들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검찰의 캐비넷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검찰의 캐비넷이 열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왜 할까? 검찰의 캐비넷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조국 장관님이 왜 당했어요? 응?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네들에게 도전을 해본 자들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처음에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타살당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도전했다가 대통령도 결국 검사에 의해서 저는 사실상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검찰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감히 니네가 5년짜리 권력 갖고 우리를 개혁을 해? 우리에게 덤벼?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다가 그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다시 검찰개혁이라는 압박을 하니까 그 검찰개혁에 가장 선봉장에 섰던 조국 가족을 멸문지화시킨 겁니다. 검찰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누구든지 자기네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집단이에요. 정말로요. 조국은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제2의 노무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본보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누구도 권력을 진보든 보수든지 니들이 권력을 잡는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순간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검사들이 이제는 대통령까지 돼서 대한민국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고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냐, 윤석열의 검사 독재 국가 왕정 시대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냐의 중요한 선거입니다. 결국은 4월 10일 총선이 윤석열 왕정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한 출발점이고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가 이런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역사적 본보기로 남겨준다 그러면 다시는 검사들이 정치에 도전했다가는 그 끝이 피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조중동 검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야 되지,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 못하고 이 새끼가 맞고 저 새끼가 틀리고 이 새끼가 옳고 저 새끼가 잘못됐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민주시정을 갈라치게 하고 민주시정을 분열을 이끕니까? 제발 총선 40여일을 앞두고서는 윤석열 심판, 국민의힘 심판, 그리고 검찰 독재 청산의 대동단결의 힘으로 민주진영이 다시 한번 위대한 여정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진영은 끊임없이 분열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빠 보이거든요. 이제는 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은 미워도 민주당, 싫어도 민주당, 이제는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주세요. 누구 싫다 그래갖고 낙선운동해야 된다. 그건 국민의힘을 돕는 겁니다. 이미 고민정은, 저도 고민정을 비판했지만 고민정이 광진을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 고민정과 오신환이 붙으면 고민정 낙선하자고 하는 인간들은 오신환 뿌락치밖에 안 됩니다. 오신환이 당선되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고민정이 당선돼갖고 민주당이 의석이 하나 늘어나서 이재명 당대표의 의석수 하나를 플러스 시키는 게 낫습니까? 응? 내 지역구에 비명계가 후보가 돼서 나왔더라도 투표를 포기하거나 국민의힘 좋은 일은 시키지 말자고요. 응?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자기 스피커가 생겼다고 여기저기서 민주진영 끊임없이 갈라치게 하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욕에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인사들 지금 문재인 욕해갖고 남는 게 뭡니까? 이번 선거가 문재인 심판 선거예요?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허구한 날 문재인 친문 죽여라, 친문 죽여라. 지금 선거가 문재인 심판 선거예요? 정신들 좀 차려야죠. 응? 언제까지 문재인 타령할 겁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갖고 윤석열 이 검사 독재 왕정 국가를 다시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으로 돌릴 생각을 하셔야죠. 듣도 보도 않은 어디서 록봉기라는 사람 나타나갖고 모든 죄악의 근본이 문재인 같이 얘기하는 거에 쏠깃해갖고 허건날 문재인 욕하고 친문 욕하고 공천이 확정되면 그만 좀 합시다. 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우리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바깔기 해갖고 한 명이라도 당선시켜야지 이재명의 총선이 옳았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돼갖고 얘는 죽어도 민주당이지만 못 찍겠다. 그래서 민주당 총선 폭망해갖고 120석 얻으면 그 책임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전부 이재명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도 이번 총선 지면 정치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갖고 이재명 탓할 겁니까? 응? 제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 국민의힘 심판, 검사 독재 이제는 종식시켜야 되는 선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우리 지역구에서 공천에서 경선을 해서 이겨갖고 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총선을 지휘한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응원해야죠. 친문이 있었기 때문에 친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이네요. 친노가 있었기 때문에 친문이 존재했던 것이고 친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친명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친명 지지자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20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슴에 응어리가 져갖고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응원했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지내면다가 결국은 검찰 윤석열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힘껏 싸웠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도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느꼈고 그런 친문 지지자들이 당연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지지자들을 자연스럽게 지지를 한 것이고요. 이제는 친문 친명 가리지 말고 당선되면 친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다시 저런 사람들이 국회 들어와서 또 이간질하고 수박짓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이야 친문이 민주당의 주류이기 때문에 친명이 수세에 몰리는 것이고 누가 봐도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주류는 친명으로 바뀔 겁니다. 친문은 소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친명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어떻게 한 번에 다 친명으로 바꿉니까? 대부분 170명이 다 친문인데 어떻게 전부 친명으로 바꿔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이재명의 정면 돌파를 보고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승을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친문이 친명되게끔 지지자들이 도와야죠.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저 새끼 죽여.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적당히 하자고요. 그냥 총선 승리만 보자고요. 총선 승리만 보자고요, 여러분들. 응? 이래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광재 의원을 저는 안철수를 꺾기 위해서라도 도울 겁니다.
안철수를 꺾고 심상정, 저는 이번 총선의 목표는 민주당 대승도 중요하지만 안철수와 심상정을 반드시 없애갖고 다시는 대선판에 얼씨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100만 표를 이기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심상정 안철수가 대선판에 끼어갖고 야권 단일화를 해야만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냐고요. 이제는 끝냅시다. 심상정 안철수 다시는 대선에 못 나오게 이번에 정치 은퇴시킵시다. 고양시에서 김성애 후보가 이기든 민주당 후보가 이기든 반드시 심상정 떨어뜨리고 안철수 대선판에 얼씬 못하게 하면 민주당이 100만 표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안철수 얼씬 못하게 하고 심상정만 이번에 안철수 심상정 두 명만 날려도 이재명 당대표 100만 표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전 꼭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대승도 중요하지만 저런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나와갖고 민주당 표 긁어가는 인간들, 민주 진보 진영 긁어가는 인간들 반드시 이번에는 척결하자고요. 네, 오늘 방송은 녹화는 여기까지.